대연항공. 꼭 올 때 하는 얘기. 승무원들이 이쁘다. 기내식 얘기랑 승무원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 둘 키우고 여기도 영상 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분한테? 와이프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엔 화이팅! 황금 개띠에 띠가 읽어가지고. 제가 개띠라서 올해는 제가 잘 될 해입니다. 아 묻어가네 그렇게 지금 여기를 응원해줘야지. 개띠니까 94년생 개띠. 삼재가 우리 개띠 아니죠? 삼재. 둘이 너무 붙어 있어. 진짜 조금만 더. 여기 그대로 계시고 왜 지금 이렇게? 너무 사랑하다 보다. 너무 투샷이 부담스러워요. 붙어 있어서. 준비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촬영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한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한국행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어쨌든 그럼 중국으로 먼저 건너가신 거죠. 네. 설마 이번에도 깡도강 하신 건 아니죠? 깡도강 이제 브로커랑 깡도가 아니죠. 브로커랑 안 건너고요? 예. 브로커는 중국에 와서 만나는 건데 네. 이제 집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간단히 얘기 못 하고 아침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이제 농기구 품평이라는 걸 해요. 이제 우리 3월 달쯤 되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하고 그 농기구 뭐 이제 밭갈이 하는 그 보습 뭐 이런 밭갈이 기구랑 그다음에 사업 곡괭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싣고 달구지에다 싣고 달구지 아시죠?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거기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걸로 가는데 이렇게 제가 그 달구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소를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가면 두만강 건너서 중국인 거예요. 산등성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만강이고 건너서 가면 중국. 브로커 없이 그냥 응. 소 묶어놓고. 그리고 쑥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 네. 근데 중국 그 연산이 넘어와서 이제 그 바위 뒤에 이렇게 숨어서 저쪽을 보고 있었어요. 제 소 묶어놓은데 근데 소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쭉쭉. 근데 그 만나기로 한 장소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저 데리러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니 야 빨리 넘어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 사람이 중국 땅에 가서 뭐 먹을 걸 좀 주세요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중국 거기 연산에 살던 사람들은 북한 사람 보면 빨리 넘어가라고 그려버리거든요. 그냥 신고도 안 하고.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데리러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핸드폰도 이제 배터리가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남한까지 도착하는 거는 완전 제가 지금 기독교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거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 없어요. 네. 저는 이게 왜냐면 배터리도 없고 신호도 안 가는 거예요. 산이 높아가지고 신호가 안 통해요. 거기 지역이. 그래서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때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산이 여기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생각해보다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두만강 건너서 다시 갈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네. 반대로. 이렇게 여기 마을이 하나 죠. 중간 이렇게 된 지점에 중간에 마을이 있고 제가 여기 있다가 이 뒤 마을 더 뒤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 길 쪽에. 근데 참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여기를 딱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밀고 낑낑거리면서 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고장 났구나.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그래서 혹시 설마 가서 혹시 지금 누가 데리러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철 맞냐고 하니까 맞다 그래서 그 만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 다시 그 넘어가는 그 중국 쪽으로 다시 30분. 어. 그러니까 이 산을 이렇게 하나 넘었으니까. 갔으니까. 예. 그 약속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갔는데 거기서 예.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서 낑낑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오토바 타고 나온다라고 들었으니까. 그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오토바 갖고 오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오토바 수리해 가지고 온다고. 자기가 가서 수리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15분 기다리니까 마을 들어가서 수리해 가지고 뿌르릉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지금 내 인생이 시작이 됐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시작.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를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만나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만강이 옆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옆에 고향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니던 곳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는구나를 그 느끼면서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잠깐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겠네요. 그게 이제 안 보일 때쯤 되면은 돼서 그다음에 그 집 들어가서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옷 갈아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니까 택시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거기가 그 화룡 소속 그 시골 그 변방지대였는데 그 택시 타고 화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룡이라는 곳이 이제 시내 중국에. 그래서 그 화룡에서 우리를 직접 진짜 이렇게 데리러 온 그 브로커를 만나게 돼서 그다음에 그 사람 차를 타고 용정 장춘인가 용정이었던 것 같아요. 용정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이제 아빠가 그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건데 거기서 며칠 있는데 도저히 낌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집에다 가다 놓고 뭘 일을 진행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또 북한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때 29살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20살이고. 그래서 둘이 가만히 앉아있다. 우리 탈출할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게 있으면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나가요. 그러고 이제 밤에 그 술 마시러 나간 틈을 타서 나온 거예요. 딱 나와서 그때 핸드폰은 있었으니까 나와서 어떤 교회를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형이 아는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그다음 그날 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용정이라는 곳에서 왕청이라는 곳을 가면 저희 친척이 있었어요. 옛날 제도 기억이 있던.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이미 나왔다고 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아빠가 걸로 가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거기 친척 거기 마을에 아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아니구나 사람 안 보낸 상태에서 왕청으로 아니구나 보냈구나 왕청 시내까지는 너무 옛날이라 이게 10년 전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헷갈리죠. 왕청까지는 그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 백수고 혼자 살고 로또 번호 찍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이 브로커를 보내셨는데 바로 한국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8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 어쩌다가요? 지금 브로커를 저한테 연결시킨 게 두 번을 연결시켰는데 제가 두 번을 그 브로커 손에서 탈출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상황을 딱 보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 이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제가 저 판단을 좀 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면 저 바로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두 번째 브로커도 그렇게 돼서 북경까지 갔다가 다시 제가 이제 그 왕청이라는 곳을 다시 오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왕청이라는 곳에서 제가 좀 머물게 되잖아요. 이제 머무는 동안 아까 그 용종에서 왕청 시내 갔다 그 로또 찌는 아저씨 집에서 다시 그 어떤 친척 집으로 가는데 그때는 그 형이랑 저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왕청이라는 곳에서 그 시내를 빠져서 나가려면 등록을 해야 돼, 나가는 사람을. 근데 그 공항국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려 보니까 제가 중국어 제가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은 뒷좌석에 앉아있고 제가 그 공항국한테 어디 간다고, 어디 친척집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느낀 건데 그 형이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줌을 바지에다 다 싸고 왜냐면 잘못하면 붙잡히니까. 그렇죠. 그 차이잖아.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 없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냥 공항국 갔대 그냥 저기 친척집 간다고. 중국말 또 할 줄 아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오줌 싸면서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보고 내가 어느 정도는 중국어를 해야 내가 여기서 붙잡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 공부를 붙잡히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걸었을 때 내가 충분히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학기에 12학기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그 본문 읽고 단어 읽기 나오고 그거 외우고 하면서 그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을까? 그랬더니 한 몇 번을 반복한 그 다음에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공부 다 하고 그게 이제 8개월 동안 제가 중국어를 열심히 했던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북경을 갈 땐 거의 제가 혼자 이제 중국어가 다 이렇게 보일 정도. 근데 그렇게 중국에 계시면서 공안에 잡히거나 이렇게 북송 위험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2번 딱 공항국에 3번 딱 공항국을 마주쳤는데 그 하나가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나요 제가? 제 중국 친구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이제 제가 돈 좀 쓰더라도 중국인 한족 친구들을 제 집에 데려다 놓으면 공항국이 들어왔을 때 얘들이 제 방패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데려다 놨던 거죠. 한국 친구들 사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이랑 막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문 확 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공항국 복장 딱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지금 차 이제 도난당해서 그러는데 이 집에 누가 있나 해가지고 검사 왔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친구가 여자 2명이었어요. 한족. 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있는 집에 문을 크게 여니까 여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화를 막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국 그 사람이 얼굴 새빨개지면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닫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서 제가 그 작전이 먹혀 들었네요. 예상했던 게.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아까 그 왕청 시내에서 이제 그쪽으로 나갈 때가 한 번 또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중국인 한족 여자 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제 그 옆 동네 살아가지고 그게 맨날 쫓아다녔어요. 네. 집에 갈 때면 쫓아가고. 네. 그래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걔가 지가 너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니까 공항국에 신고를 해요. 어떻게? 진짜요? 그래서요? 잡혔죠. 네. 그래서 잡혔는데 공항국 이제 파출소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파출소 소장이 저를 보더니 제가 좀 이렇게 연기 좀 하나 봐요. 네. 공항국 소장이 딱 이렇게 쳐다보길래 막 웃었죠. 이제 TV 보는 척하면 웃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기 어려가지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딱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 들게끔 하려고 저 머리로는 열심히 이제 연기를 했죠. 근데 그쪽 그 여자의 부모님들도 왔었는데 저를 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딸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그때 공항 파출소 소장이 다시 그러면 혼낸다 그러고 이제 중국말로 그렇게 하고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이걸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신분이 그치. 없으니까 그치. 까딱 잘못하면 그냥 북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파출소문 딱 열고 나올 때까지 참 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튀어야죠. 어떻게?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8개월 동안 사귀었던 친구는 모두 한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를 잘하는구나.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또 브로커를 그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낸 브로커가 세 번째 브로커. 중국 원래는 이게 그게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중국 북경 공항에서 제가 위조 요건을 만들어서 그거로 이제 북경 공항을 넘어서 오게끔 됐었는데 북경 공항이 좀 막힌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그게 나중에 와서 알았었는데 그때 막혀가지고 못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집에 그 제가 있는 그 하숙집 같은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로 있었는데 기다리고 이제 소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탈출해서 이제 브로커 다시 찾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마지막이 그 브로커를 통해서 태국을 넘어서 태국 공항에서 이제 한국 공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위조 요건해서 그렇게 돼서 한국까지 도착을 하신 거군요.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태국 수용소를 거친 게 아니라 태국 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태국 그 중국 제가 지역 이름이 생각을 안 나는데 메콩강이 저기 시작되는 중국 지역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태국 이렇게 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군 불상이 있는 그쪽 오니까 배를 세우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강이 국경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들이 지키잖아요. 저희 그때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잡히는데 잡히고 나서 저희는 브로커가 있었으니까 그 태국에 있는 한국 국정원 소속인 거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고 물어봐서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국 그 경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데리러 와서 저랑 여자 한 명 있었는데 2명을 이렇게 빼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빼내가서 호텔에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바로 오게 돼요. 아, 그럼 일행 중 다른 사람들은 태국 수용소로 들어가고. 아, 다른 이제 더 돈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은 또 이 다른 루트였던 거군요. 그건. 네, 루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죠. 이게 태국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 한국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이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직접 국정원 소속 사람이 와가지고 여권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아빠 엄마랑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막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된 거라 그렇고 딱 봤는데 저희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고 딱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내미는 한국 여권 이제 녹색 여권 딱 주니까 거기서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빼낸 거죠. 저희. 근데 그 탈북 과정에서 네. 어떤 장애인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중국 메콩강에 배 탈 때 이제 브로커들을 통해서 저희가 북경에서 거의 다 집합을 해서 만나서 이쪽 메콩강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행이 총 몇 명 정도였어요? 우리 그때 여자가 2명, 3명, 남자가 4명,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북한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이렇게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쪽 다.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쌍짓기를 짚으면서 이렇게 그 우리랑 합류해서 가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지점이 메콩강 그 배를 타러 가는 그 산 언덕 이렇게 산을 언덕 넘어서 배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 언덕 넘는데 이 사람 혼자 어떻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남자 한 명
있었던 애랑 저랑 둘이서 그 메고 그 사람을 업고 그리고 올라가서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물론 거의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병 걸린 분들도 오고 다 오는데 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참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은 같이 무사히 오신 거예요? 무사히 왔죠. 네. 태국 메콩강 다 내려와서 배에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육지 밟아서 곡대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다 해준 거.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김철님은 호텔에 있다가 이제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네. 한국으로 네. 바로. 맞죠. 한잠 자고 깨나니까 이제 비행기 멈춰서 앞에 보니까 여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얘기된 거니까 여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게 2007년 10월 네. 아직 20살이죠? 네. 네, 20살에 딱 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남조선 한국에 왔는데. 남조선에 됐어. 아, 내가 남조선이라고 하면 욕 먹는데 조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네, 어떠셨어요? 우리 인천공항이 태국의 공항보다는 이제 크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와 이제 이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출국장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 출국장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태국에서 들어오면 태국 들어온 사람들 출국장이. 근데 이제 아무 데나 그냥 딱 가가지고 딱 섰어요. 이제 여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저기 막 나갔는데 우리 차례가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그분이 여권 달라고 딱. 그래서 우리 둘 지금 여자애 한 명이랑 저랑 있었는데 여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 네. 상황이 굉장히 우리 그때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래서 둘이서 막 이렇게 막 바보처럼 막 서 있다가 사람이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보니까 출국장 옆쪽에 쭉 보니까 이제 국정원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참 앉아 있으니까 국정원 조사관들이 와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 있다가 이제 안내 받고 이제 국정원으로 이동했죠. 네. 국정원 조사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조사는 좀 그래도 수월하게 하시죠. 근데 국정원 제가 이제 이미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욕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참 물론 우리가 간첩일 수 있어요. 네. 올 수도 있고 있어요. 또 이렇게 중국 사람인데 탈북자인 척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예의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A이고 그래도. 근데 단독방에 이제 조사받으러 독방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밖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 끄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자던 사람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자게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문득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이 새끼 이게 어른이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저기 자기는 노크도 없이 들어와 놓고 욕을 하나고 그때 제가 어렸지만 그 사람 제가 이제 방송이긴 한데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무리 애가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짐이 되는 존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지킬 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서부터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제가. 누워서 잔다고 막 욕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지. 그 사람 성격인 거죠.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조사받는 과정은 어땠어요? 이렇게 막 뭐 이게 다 쓰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무슨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정확히 어떤 물건이 있었고 그리고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와 있다가 저랑 같이 학교 다니던 한 학급에 저랑 같이 새벽에 그 산을 나무하러? 아니요 그 학교를 같이 가던 애가 네. 왔다고 저한테 신분 확인을 왔어요. 나중에? 전화가. 아 정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왜냐면 연락처는 공개를 안 해요. 그 사람. 그 연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럼 국정원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통화나 그런 건 안 시켜주나요? 통화 시켜주죠. 네, 왜냐면 신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하셨으면 그게 몇 년 이렇게 어쨌든 오랜만에 연락. 통화는 어차피 북한에서부터 하면서 왔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러네.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무사히 왔다 했을 때. 그러면 국정원 와서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와가지고 부모님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고. 그럼 국정원 조사는 그렇게 했고 이제 하나원에 가잖아요. 네. 하나원 가면 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잖아요. 하나원에 가니까 이제 저는 20살 딱 되던 해에 딱 들어왔으니까 여자 하나원에 어. 네. 그- 딱 턱걸이로 가셨네요. 한 여자 그 할아버지랑 그리고 이제 네. 미성년자들만 가는 여자 하나원에 네. 이 인물이 한 인물 하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인기가 즐거운 되게 하나원 생활이셨겠네요. 네, 즐겁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원 교육이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침에 선서를 하지.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네. 운동 체조를 하고 선서를 하고 하는 게 참교육 받는 느낌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때? 그때는 거기에 있을 때는 이게 거의 비슷한 나라인가 이렇게 북한하고? 북한하고 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자기 전에 또 저거 울리지 않나? 이게 지금 그게 명상 시간인가? 아니 그것도 있긴 한데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방송으로 아. 문 열고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걸 듣고 있으면 감옥에 왔나 싶죠.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착 교육, 뭐 컴퓨터 교육 이런 거 해주잖아요. 수업. 저는 거기에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왜요? 오빠 엄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기 퇴소. 네, 하셨구나. 조기 퇴소. 그러면 그렇게 조기 퇴소하셔서 그러면은 집도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빠 엄마 집으로 가게 되죠. 아빠 엄마가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집이 없었어요. 네? 왜? 왜요? 강원도 춘천에 처음에 집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집이 저 아빠 사실 제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원망이 많고 술을 되게 좋아하셔서 가족한테 되게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 와서 아빠 엄마가 와서 집 받아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집 그래서 집을 돈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돈 어떻게 모아가지고 저에 들어오는데 1,000만 원 썼대요. 근데 하나원 딱 참 저의 로망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원 저 정문을 문 열고 나선 순간 어떤 멋있는 승용차 한 대가 앞에서 나를 태우고 갈 거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문 딱 열렸는데 동생이랑 엄마가 왔더라고요. 아빠는 안 오고. 근데 이렇게 둘러봤는데 차는 없어요.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쫄렁쫄렁 따라가는데 버스 타러 가더라고요. 거기 안성에서 버스 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우리 저기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또 버스를 타고 논산을 내려간 거예요. 논산에 그때 당시에 월세집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아빠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댓국집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집 가보자 해서 집 갔는데 진짜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제 화가 났다. 집이 딱 9평 정도? 9평짜리 그런 방 한 칸에 지금 이게 집이라고 지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창고 같은 데를. 네. 그거를 보고 이거 지금 이거는 좀 너무 아니다 싶어요. 제가 거기서 한 이틀 밤을 잤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아빠 엄마가 나도 왔으니까 집을 이제 집 좀 큰 데로 이사 가야 된다고 논산 시내에 가서 뭐 월세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가보니까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아빠 엄마랑 딱 보름을 같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빠가 또 술 마시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름 같이 있고 딱 간다고 이제 서울 올라간다고 그리고 동생 데리고 나왔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근데 서울 오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안학교를 대충 제가 이제 전화로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한국 와서 10월 만에. 부모님을 몇 년 만에 뵌 거였어요? 10년이죠. 동생은 몇 년 만이요? 동생은 한 7년 정도 됐죠. 그럼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그 만남이 그렇게 썩 반갑거나 이렇게 네, 왜냐면 하진 않았던 자식을 데려오는 부모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데려왔다는 게 저는 와서도 나를 왜 데려왔냐를 계속해서 반문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왜 데려왔을까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나는 힘들더라도 내 고향에서 내 꿈을 지키면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지금 그때 상황에서 물론 우리 쪽 모든 세터민들이 다 똑같아요. 내려오면 직업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나 어린 그때 이제 내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꿈을 갖기 위해서 온 희망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창고 같은 집을 보는 순간 좌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보고 같이 안 산다고 그리고 나왔던 거였죠. 집에서 동생도 같이 나왔던 거. 대안학교 이제 하늘꿈이라는 대안학교를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서울에서. 네. 그러면 당시 이제 김철민은 20살, 동생은 17살이 네, 됐겠네요. 네. 그럼 하늘꿈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때 그거였어. 저는 내가 어떻게 하든 여기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다 이제 관심 있게 공부를 잘 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배웠던 물리의 공식들 뭐 다 기억하고 있고 제가 지금 외우려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 뭐 이런 거. 말씀하셔도 전 몰라요. 저 그 열심히 잊어버렸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인터넷 법칙. 인터넷 몰라요, 법칙이랑 전동기 원리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과 냄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던 사람이 이제 딱 내려와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니까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제 멘토 역할을 했던 그분이 성균관대 사학과를 다니셨던 분인데 국사를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한번 로스쿨을 도전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대통령 이제 암살을 이제 변론하는 영화 이제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좀 보라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추천도 해줬고 해서 그때 이제 가졌던 게 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 내려오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한번 변호를 해보자라고 공부를 시작해서 서울대를 일단은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남한 사람이니까 남한의 대안학교를 욕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시켜요. 선생을 안 붙여줘요. 대안학교에서요? 네.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선생된 입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3달을 준비를 하고 서울대에 이제 면접 보러 가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 3달 동안 제가 혼자 공부를 했어요. 네. 뭐 선생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책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 그때 제 시험 과목이 수학이랑 그다음에
국어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가 막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제가 혼자 아무리 잘 써도 옆에서 첨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외골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이걸 좀 봐달라고 했는데 다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다고요? 네, 애들 다 데리고. 네.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돼서 첨삭도 못 받고 제가 쓴 거로 가지고 간 거지, 서울대를. 아니 여기는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행을 갔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대 제 여자친구가 그때 있었는데 네. 갔는데 그때도 연애를 하셨군요. 그렇죠. 바쁜 와중에도 제가 연애는 할 수 있죠. 한 4번 차이고 나서 이제 그래서 딱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를 보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를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쓴다고 하고 이제 쓰고 딱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애들은 선생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하는데 넌 뭐냐고 너무 이제 차이가 나지 않냐고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걸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을 것 같고 못 갈 것 같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밀어줘 보는 그런 선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시험 보고 돌아가서 저 나갑니다 그러고 책 싸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국어를 가르치시던 분도 있었는데 참 그 선생 훌륭한 분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태도가 이제 올바르지 않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어 선생님한테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지금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요구를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는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 좋은 지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도움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나서 그 길을 이제 그만두고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제 제 꿈은 있으니까 네. 돈이 없었어요, 근데. 네. 왜냐면 아빠 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이제 저기 그 양천구 쪽에 올라와서 교회의 지하에 창고 같은 데를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 그 간데 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하인 거예요. 그리고 창고인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이제 인식은 제가 가면 공부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학원 그때 처음으로 찾아간 게 제1학원이었는데 이게 정량리에 있는 제1학원이었는데 학원장님한테 가서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공부하라고 이제 책가만 네가 낼 수 있을 정도만 부담하고 학원비는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좋은 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1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못 먹고 학원 도착해서 7시에 도착하면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1시간 정도를 외우고 사자성어를 외우고 그리고 이제 8시 반 되면 정식 수업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점심때까지 밥 안 먹고 이 공부가 사실 체력이 제일 많이 소비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망가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사실 그 학원에서 애들 음식 이렇게 나눠주는 알바해서 밥 얻어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수능 공부를 못하고 다음 해에 더 했었는데 사실 다음 해에 그 제1학원에 손 내미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1학원 원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학원을 이제 끊고 안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수능 보기 전 2달 정도에 이제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공부를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혹시라도 제1학원의 그 원장님 보신다면 지금은 좋은 명문대 이제 이름 있는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이제 이미 다니고 있고 물론 그때 고맙다는 얘기 못했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그 미안함 항상 갖고 있고 그렇다고 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제 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손 내밀어서 또 그런 도움을 받게 돼서 그 학원은 이제 목동에 있는 대학 학원이었었어요. 그래서 2년을 하루같이 이제 아침 6시에 깨어나서 그 밤 10시까지 그 스케줄 따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이제 학원에서 막 이렇게 국사 공부 막 하고 있는데 교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라고 해서 전화 딱 받았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아빠가 병원이다고 그래서 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게 살아서 아빠로 구실 못하던 사람이 죽어서까지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그래서 갔는데 진짜 이제 내사 상태더라고요. 어쩌다가 원래 이제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지는 거를 반복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병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나온대요. 이게. 근데 보니까 뭐 심장 기능이 뭐 한 20%밖에 못할 정도로 심장이 안 좋은 상태였고. 원래 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네, 그때가 8월 달인데 그 햇빛이 짱짱빛이 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심근경색 뭐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내사가 된 건데 아빠 제사 제가 맞이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저기 지낼 때 이제 가서 상복 입고 앉아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을 한 보름 정도를 못 가게 됐죠 학원을. 그때 뭐 보름 이제 수능 생활에서 보름만 이게 페이스가 깨지면 거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 돈 이제 대줄 사람 없고 하니까 다시 학원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다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 내린 게 이제 책상만 있는 데를 찾아서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하기 힘드니까 책상만 있는 데를 찾아서 가야겠다라고 간 곳이 여명학교죠. 근데 또 이제 대안학교를 제가 맨날 욕하는데 여기도 가니까 사실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요. 네, 맨날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뭐 여행 데리고 다닌다 그러고 애들 솔직히 가서 중학교 수학 풀어보라고 중학교 뭐 1차 방정식만 줘도 그거 뭔지 몰라서 이렇게 이러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대학 보낸다고 뭐 자기소개서 써주고 이게 사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애들한테는 진짜 제가 느낄 때는 사기거든요. 이거는 이 애들이 못해도 고등학교 우리 남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의 그런 지식은 가지고 대학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대안학교의 취지는 상처 치유와 그리고 온전한 적응인 건 맞는데 대학에 갈 학생이라면 마땅히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상처 치유와 공부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항상 제가 욕하는데 좀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 세터민들이 남한에 적응해서 큰 인재가 될 수 있게끔 당신들이 교육자라면 좀 해줬으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디에 가서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건국대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25세. 25 나이. 예. 근데 25까지 가는데 참 이제 정착 시작인데. 네, 이제 정착 시작인데 사실
대학교 갔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시작이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더 빡세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진짜 그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건데. 네.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20살, 21살 학생들과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부터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유능하고 저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또 그리고 자신의 노력만 기울이면 공부는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생활은 솔직히 저는 제 경험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사업에만 이제 집중을 했던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25에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사업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병행을 다 했었어가지고 여기서 끊어서 미안한데 예, 어떤 사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25에 대학 들어간 대학을 들어가면 네. 먹고 살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활비가 근데 필요하죠. 엄마가 유방암을 걸려 있어서 한쪽 팔을 못 쓰는 상태였었어요. 이제 아빠 돌아가기 전에 일단은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런 엄마가 제 뒷바라지를 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했고 동생도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돈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초반에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한 1년 딱 지나니까 금연법 딱 시행되고 나서 매출 절반 딱 떨어지고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서 제가 14시간을 가게에서 일하고 학교에 가서 4시간 수업을 듣고 그다음 집에 와서 5시간 정도 자고 이 생활을 반복을 한 거예요. 지금 30살까지. 그렇게 가족을 어떻게든 저는 내 가족을 지켜내고 어떻게든 무뎌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30살까지 끝까지 그 대출 다 갚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정리를 딱 했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참 힘들었던 시기예요, 많이. 네, 그래서 또 많은 경험을 했던 시기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제 학교에 공부가 지장이 좀 있어서 아직 다니고 있지만 저로서는 학교의 공부가 취직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이렇게 접목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를 지금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금을 아까 내고 계시다고. 지금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네. 그리고 그 결혼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어요. 연애를 처음에 이제 재수할 때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고 두 번째 만난 여자랑 3년을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그때 이제 연애할 때는 뭘 먹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얘기했고 어디를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냥 따라와 하면 코치 남자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코도 안 달고 따라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3년쯤 됐을 때 좀 이제 제가 많이 실망도 시켰지만 주변에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결혼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와이프가 우리 결혼할까 하니까 응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 준비 부랴부랴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식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바로 올리고. 아내분도 같은 고향 분이세요? 예, 우리 그 연명학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공부 안 하고 연애를 했네요. 예,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연애도 한. 네. 네. 또 이제 이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좀 그 연명학교의 사람들 생각하면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 곳인데 애들의 상처를 연애를 하는 거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치. 23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연애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는.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 이제 팔을 봤는데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야,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그 이렇게 박람회를 갔는데 우리가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 담당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막 꼬집어댔는데 이게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거예요. 폭력인가? 그럼 어떻게 멍들 정도로 꼬집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한 거냐고 네. 사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막 욕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있는 욕 제가 북한에서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선생한테 그럴 수 있냐고 선생님 내가 나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죠. 이제 그래서 전화가 다시 왔는데 미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예명학교 다닐 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물론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그것들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명학교에서의 인연으로 해서 결혼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시라고. 아들, 딸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아들 몇 살이에요? 자랑 우리 아들 5살이고 그리고? 딸이 지금 3살인데 뭐 자랑거리 뭐 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미안한 것만 네. 이제 애들한테 미안한 것만 사실 돌생일 때 우리 아들 돌생일 때 그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 한국에 사람들 거의 만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돌생일 때 돌생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왔는데 한 20명 정도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알거든요. 이제 그 형은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가느라고 바빠서 못 왔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그날 그 돌생일 아들 안고 울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 제 그 사람들이 내 아들 생일을 첫 생일을 축하해 주러 안 온다는 게 아빠라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막 울고 그러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 매형 처남이죠. 우리 그 와이프의 오빠가 안 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왜 안 왔냐고 지금 근데 이유가 있죠. 형이 간 결혼식에 사회를 보느라 아니 그 뭐 돈을 이제 받느라 못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제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고개를 못 들고 계신데 지금? 그게 참... 근데 그게 뭐 얘기 그 친구도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었고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카운터에서 돈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날부터 비도 왔어. 지금도 비 왔는데 같이 그 매형하고 같이 카운터에 앉았었는데 빨리 가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가겠다고 준비하고 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어쨌든 제가 기억은 출발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끝난 다음에 이게 왜냐면 그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이동 시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빨리 가야 된다고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나갔거든. 나가보라고. 근데 그게 참 그 타이밍이나 근데 뭐 얘기해서 그 사람의 잘못은 뭐 이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저희 아들한테 아빠로서 뭔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들이 저는 항상 미안하고 이제 당시 난 그렇게는 말하는 난 왜냐면 이게 결혼식 그러니까 돌생이 못 가건 미안한데 또 어떤 거냐면 이 친구도 가족이 없는 친구도 결혼식이잖아요. 그냥 둘 다 중요한 날인 거죠. 철이한테는 미안한 거지만은 결혼식을 내가 좀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못 간 건데 뭐 어쨌든 어쨌든 어떤 게 진짜 미안하지.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고요? 뭐 메르스 이런 거였나? 메르스였죠. 약간 같이 아. 메르스. 그럼 또 사람들이 한창 이렇게 외출 좀 자제하고. 아니 그게 또 있고 할 때도 복합적으로 있어. 비도 그때 비인가 눈이 왔어 제 기억으로는. 비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악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 그리고 거리도 멀었어. 우리도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할 얘기 또 아니 그 지금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이제 얘기는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들한테 느끼는 아들한테 이제 감정만 개인적으로 미안한. 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잠깐 얘기한 거고 네.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또 그렇다고 말해. 이렇게 부모님은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들한테만 미안한 건데 딸을 와이프가 이제 해산을 할 때 오빠도 안 오고 저희 엄마도 그때 저희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안 왔어요. 와이프가 혼자 해산을 했어요. 딸을. 아이고야. 근데 아들이 그때 2살이었죠. 엄마한테 안기겠다고. 근데 와이프가 침 이렇게 꽂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제가 떼어내려고 하면 아들은 울면서 자꾸 그 안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을 이렇게 버럭 안아가지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그게 어땠는지 모르는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업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울지도 않고 이제 집까지 업혀오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와이프한테도 그날 혼자 이제 아픈 상태로 이제 그 분만실에 누워 있었으니까 미안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못한 거 다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앞으로는 최소한 좋은 아빠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좋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이미 좋은 아버지시네요. 아, 왜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아이고야.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지금 사업도 다른 사업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활동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현재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의류 사업에 대해서 무역회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좀 공장에 이제 OEM 방식으로 주문을 넣어서 그거를 한국에 데려와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도매상들한테 유통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 지원들이 있고 또 이제 한국에 또 이제 거래업체들이 있어서 그게 또 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5살, 3살이면 또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많잖아요. 예.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갈 때 사실 그 호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가 건대 경영학과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가도 호텔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호텔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유통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향에 들어가면 남한과 북한의
물품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예,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 나라지만 그래도 그 물품이 오고 가는 거는 이제 사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래 이제 상인들이 문화를 먼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남한의 문화를 전하고 남한의 북한의 문화를 전해서 빨리 화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그러면 지금 2007년에 오셨으니까 이제 정착 11년 차.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있으신데 탈북 후배들에게 예.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공부는 다 저보다 잘할 것 같고 연애도 저보다 잘할 것 같고 딱 한 가지 우리가 남한에 도착해서 어려운 점이 돈인데 돈을 아껴 쓰기만 하면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돈 쓰는 방법을 몰라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명심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꼭 돈 잘 아껴 쓰고 가계부 작성 잘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가계부를 잘 작성해라.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부모님하고 아직 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저도 뭐 부모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 우리의 목숨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 않나. 우리에게 사랑은 다 주지 못했어도 우리의 목숨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분들인데 우리가 그 아픈 사랑 조금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모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후배들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사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를 얘기를 못하는 건데 용기를 내서 부모님들한테 그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우시면서라도 그 아픈 얘기들을 어루만져 줄 거 받아주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거는 저희 시청자님 덕분에 새로 생긴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내가 북한에서 그동안 속고 살았었구나를 강렬하게 느낀 시점이 있다면요. 네. 북한에서 뭐 기록 영화랑 그리고 우리 그 조선중앙 TV로 보면 기록 영화 이렇게 딱 보게 되고 신문도 보게 되고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청년 그 일꾼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정치 일꾼들한테 나오는 잡지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북한에서 시위를 하고 이제 광장에 나가는 행위들을 북한에서 볼 때는 폭동으로 이제 보여져요.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볼 때. 남한에서 이렇게 남한 집회나 그런 모습. 예, 집회를. 막 보면은 막 옛날에 광주 운동 때 한번 이제 뭐 이제 그 가스탄 쏘고 체류탄 쏘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항상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시켜 가지고 매체에 이제 사람들한테 선동을 시키고 교양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는 항상 뭐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기를 통일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서 남한 이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와서 봤는데 사실 제가 내려와서 많은 시위들 뭐 광우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촛불 시위도 그렇고 봤는데 우리가 엄연하게 시위 법이 있어서 규정이 있어서 그걸 지키면서 폭력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전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폭력으로 비추는 걸 보고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 이쪽 사람들은 그 어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김주성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예. 네.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예.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분께 예. 영상 편지 하나 쑥스럽지만 저 카메라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했을 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렇죠. 얘기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 보고 마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시작. 예. 오나야, 내가 25살 때 결혼하기 전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부분들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남편이 하는 일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아들, 딸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상입니다. 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하네요. 할 줄 알았네. 사랑한다 한마디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전 질문지 되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근데 할 얘기 없다 그러셔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말씀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시간 동안 본인 얘기를 하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저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지금 베넷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이제 열심히 살아갈 의지로 용기를 내서 이제 누구에게도 안 했던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참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저는 한마디 어떻게 안 시키나요? 오랜만이니까 그러면 해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네. MC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또 김철님의 또 자세한 얘기 네. 이렇게 들으셨는데. 많은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되게 디테일한 솔직히 얘기는 많이 못 들은 거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있는 친구고 멋있는 아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앞으로 많이 기대된다. 젊었을 때 그 경험한 그런 것들이 고생들이 아마 살면서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뜀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장봉 PD MC라고 해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네. 네, 편하신 대로. 점점 훌륭한 최고 MC가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억력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하신 게 또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용기를 갖게 됐다는 그 말씀에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베나TV가 탈북자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러지라니? 잘하면 왜 이러지라니?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그럼 못했어. 에이, 보신 거야? 아니요. 더 잘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아드님이랑 따님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그럼 딱 이 영상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주름수부터 줄 수 있어? 아빠 그러니까. 이때 젊었는데. 아빠가 30대 말이야. 이렇게 잘생겼었어. 그러면서. 아버지만 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